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방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방은 조리 상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조리 장비와 기구 그리고 식재료의 저장 시설을 갖추어 놓은 조리사의 기능적 및 위생적인 작업 수행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음식을 생산하는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방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공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방 설계자 리차드 플럼버트는 주방의 공간적인 의미를 다각도로 함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은 매일매일 식재료를 구매하고 인수하는 저장과 가공의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란 조리 상품을 만들기 위한 이제 각종 조리 장비와 기구 그리고 이제 식재료의 저장 시설을 갖추어 놓고 조리사의 기능적 및 위생적인 작업 수행으로 고객에게 이제 판매할 음식을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주방이란 것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방과 특정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방은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텔과 대형 외식업체 및 단체급식의 주방은 업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주방과 이제 다를 바는 없지만 호텔 시설의 규모나 영업적 전략에 따라 운영 시스템과 제공되는 서비스 방법이 다릅니다. 호텔 기업이나 외식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과들 중에서도 식음료 부분의 경영 성과는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경영자의 경영 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식음료 부분의 경영성과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차별적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진행되는 부서가 바로 주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생산과 소비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수가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은 조리 상품의 생산 공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반면에 각 업장은 주방에서 만들어낸 상품을 판매하는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던 주방 설계자인 리차드 플럼버트는 주방은 매일매일 식재료를 구매하고 인수하고 저장 또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주방의 공간적인 의미를 다각도로 함축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두 번째로 주방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죠. 그림 한번 보시고 부엌의 유래와 문화. 부엌이라 하면은 주방이라고 키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존재했다. 최초의 기록은 3세기경 중국의 사서 삼국지의 변인전에서 유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엌은 집 한가운데에 자리하였고 그 주위가 방이었다. 이후 토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속이 깊은 단지를 묻어서 화덕으로도 이용하였다. 오늘의 오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불을 일으키고 불씨나 뜬 숯 따위를 모아두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다음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부엌은 독채의 분리형으로 거의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독채 부엌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창덕궁의 영경당의 반비간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부엌은 조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조왕신을 모시는 종교적 공간, 절구질을 하는 작업 공간, 목욕관과 식당을 비롯한 부녀자들의 위안처와 글방구실도 하는 다목적 공간이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엌의 그 역사는 그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존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집은 4에서 5천 년 전 신석기 시대 움집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3세기경의 중국 사서인 삼국지 변인전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엌은 집 한가운데 자리를 하였고 그 주위가 방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이제 방에 부엌이 이제 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부엌 시설은 깊이 지름이 20cm, 지름이 50cm 정도로 바닥을 움푹하게 파낸 자리에 맷돌을 둥글게 올려놓고 불이 번져 나가지 않도록 다른 돌이나 진흙을 낮게 쌓아놓은 것이 전부였다. 토기를 많이 쓰게 되면서 속이 깊은 단지를 묻어서 화덕으로도 이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불을 일으키는데 쓰이거나 숯이나 불씨 그런 거를 모아두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접어들면서 부엌은 거의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황해도 안악에서도 발견된 4세기 중엽 고구려의 고굿 원앙 무덤 그림과 그 밖에 여러 무덤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부엌 건물을 따로 세운 것은 응심 냄새가 안채 등에 이르는 것을 막고 화재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채 부엌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창덕군의 영경당, 반비간이 대표적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여러 공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임과 동시에 가장 다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 조리와 난방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왕신을 모시는 종교적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절구질 따위를 하는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이제 부녀자들이 이제 이곳에서 씻기도 하고 아랫사람들은 밥을 먹기도 하고 또 그 집의 이제 며느리는 시집살이에 고달픔을 달랬고 글을 모르는 이는 부직갱이를 벗삼아 문자를 깨우치는데도 사용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엌은 목욕관과 식당을 비롯한 부녀자들의 위안처와 글방구실도 하였던 다목적 기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색시에게는 시집와서
사흘째부터 부엌대기가 되어 적어도 20-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락거려야 하는 근무처이기도 했습니다. 안악내는 이처럼 대부분을 부엌에서 보냈으며 한 집안의 살림뿌리는 이곳에 박혀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주방 기구의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기구의 역사는 곧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전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했던 이제 최초의 조리기구는 불 위에 얹어서 사용했던 돌이나 막대기가 될 수 있으면서 좀 더 음식을 익혀 먹거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위 주머니 속에 돌을 달고 넣었다고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조리에 사용했던 연료나 기구는 주로 동물과 기름의 숯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금속류의 주방기구와 장비가 만들어져 음식을 끓이거나 굽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기구와 장비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배경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발견한 조리 장면의 벽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당시의 철제 석재와 직화오븐, 그 다음에 스토브, 당시에는 등이 높은 평평하게 하여 사용한 형태였고, 그 후 조리기구와 장비의 발전은 눈부시게 지속되어 19세기 말에는 냉장 기능과 가스 시설을 갖춘 주방이 등장하면서 찜통, 스티머, 그릴, 프라이팬, 믹서, 슬라이서 등의 다채로운 주방 기구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개화기를 맞으면서 서양 문물과 함께 이제 서비스 방법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방 시설의 현대화가 이제 좀 본격화되고 주방에 대한 서양 문화의 유입이 이제 결정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냉장, 냉동을 통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춘 놀랄만한 주방기구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방기구의 전례를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그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음에 주방에 사용한 최초의 조리기구는 불 위에 얹어서 사용했던 돌이나 막대가 될 것이다. 다음에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조리에 사용된 연료나 기구는 주로 동물과 기름과 숯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숯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차콜입니다. 차콜. 다음에 이후 금속류의 주방기구와 장비가 만들어져 음식을 끓이고 굽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벽화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기구와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선조 말 개화기를 맞으면서 서양 문물과 함께 서비스 방법이 도입되어 주방 시설의 현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화기 이전에 이제 주방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천년 그 신석기 시대의 부엌의 역할은 단지 이제 불을 일으켜 먹거리를 익히거나 몸을 덮이고 집안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반면에 청동기 시대와 이제 철기 시대는
부엌의 기능이 주로 난방을 위한 중앙의 화덕과 조리를 위한 벽 쪽의 부뚜막으로 나누어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부엌의 모습은 거의 완전하게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직각 굴뚝을 만들게 되면서 방해 보온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된 시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 이전은 이제 신석기 시대의 부엌의 역할은 이제 단지 불을 일으켰다면 먹거리를 익히거나 몸을 덮이고 지방을 밟히는 집 안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에는 부엌의 기능이 주로 난방을 위한 중앙 화덕과 조리를 위한 벽 쪽의 부뚜막으로 나누어져 역할을 다했습니다. 삼국시대의 부엌의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이제 모양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직각 굴뚝을 만들게 되면서 방해 보온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된 시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개화기 이후에 우리 생산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의 이제 생산적인 측면은 주로 이제 조리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결과로 식용 가능한 식재료를 선별 구매하고 검수하여 조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그 조리 업무의 영역인데 조리 업무의 영역을 보면은 또 이제 지원 주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원 주방이라 하면 우리 뭐 서브터 키친, 그다음에 영업 주방, 뭐 비즈니스 키친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래서 지원 주방에는 특성은 그 모든 요리의 이제 기본 과정을 준비해서 각 업장으로 지원하는 주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메인 주방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각 업장 뭐 이태리 식당도 있을 테고 코리안 레스토랑, 뭐 재팬스 레스토랑, 뭐 차이니즈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업장마다의 그 필요한 소스나 뭐 드레싱 뭐 아니면 뭐 베지터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제품을 생산해서 그쪽으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주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리 주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메인 주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육 가공 주방, 뭐 부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육류라든지 가금류라든지 그런 거를 입고가 되면 트리밍을 해서 각 주방으로 이제 각 업장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과나 제빵 주방, 페이츄리나 뭐 베이커리 주방 있죠.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뭐 케이크류도 있고 뭐 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먹는 주로 이제 뭐 빵이나 뭐 크루아상, 뭐 데니시 종류 그런 거를 생산하고 그런 주방이 이제 제과나 제빵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투숙했던 고객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조식을 또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야간에 근무를 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야간에 근무를 해서 빵도 굽고 그다음에 뭐 반죽도 해야 되고 뭐 발효도 시켜서 아침에 이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유제품도 세팅되어 있고 더운 요리 뭐 계란 요리도 뭐 여러 가지 되어 있고 또 한식 뭐 반찬이나 그런 것도 있고 샐러드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와플이나 뭐 팬케이크
그런 종류도 있고, 치즈하고 콜컷, 뭐 햄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류도 있고 주스류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 근무를 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 주방이라고 하면 그 지원 주방에 이제 도움을 받아 각 업장별로 요리를 완성해서 제공하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주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한식 주방, 그 다음에 일식 주방, 그 다음에 커피숍 주방. 보통 보면 커피숍 주방은 이제 뭐 로비 라운지라고도 하죠. 로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로비 쪽에 위치되어 있으면 뭐 커피나 아니면 간단한 스낵류, 아니면 간단한 식사 종류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주방. 연회 주방도 메인 지원 주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연회 주방이 메인 주방에서 연회 주방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각종 뭐 세미나라든지 기업체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웨딩, 그 다음에 돌잔치, 뭐 가족 행사 같은 뭐 한갑년, 회갑년, 뭐 그 다음에 케이터링 서비스 뭐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뷔페 주방. 연회 주방에서도 이제 뷔페를 하긴 하지만 그 기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특성이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메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금액대에 따라서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가짓수나 수나 퀄리티가 좀 다르게 제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뷔페 주방 같은 경우엔 상설 주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고객들이 마음대로 이제 마음 놓고 편한 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룸서비스 주방. 룸서비스 주방은 우리가 이제 객실에 투숙하면 고객에게 음식을 이제 주문을 하시면 그 주문한 거에 대한 고객 객실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주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생산적인 이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방의 조리사들에게는 주방 작업이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고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통로이며 자아 실현과 인격 성장의 터전이 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조리사에게 주방이라는 공간은 직장이 되고 조리 업무가 되는 작업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직업인의 자세로는 직업적 양심의 확립, 그 다음에 연대의식과 상부상조의 정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연마, 최선의 덕으로서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 개화기 이후에는 그 생산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비생산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은 식용 가능한 식재료를 선별 구매하고 검수하고 조리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측면은 사회가 요청하는 바람직한 직업인의 자세로 양심의 확립, 연대의식과 상부상조의 정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연마, 그 다음에 최선의 덕으로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인간의 정신이 필요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그 학생들이 너무 이론 수업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잘 이해도 안 가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좀 가르칠 수 있는 몇 가지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영상에 담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